네, 8월 7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하나투자증권 플러스 자산전략팀장이신 박승영 팀장님의 인사이트 오늘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한 3주 된 것 같죠. 진짜 더 오래된 것 같아요, 팀장님. 더워서 그런가 봐요. 더워서도 있고 네. 시장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긴 3주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7월에 너무 시장이 좀 네. 충격을 받았다? 상처를 입었다? 저는 좀 그렇게 느끼는데 팀장님은 아니신가 봐요? 3주에 저 여기 처음 나왔을 때가 네. 아마 최악이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좀 진정이 되어가고 있는 국면이긴 한데 네. 앞쪽에서 워낙 세게 놀라셔가지고 지금이 진정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뒤에 뭐가 또 있는 건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7월의 그 잔상 속에서 네.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국면이다. 좀 이렇게 보세요. 시장에 계신 분들은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뭐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천천히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네. 근데 그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좀 위로가 되네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긴 한데 차분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박스권인가? 라는 화두를 네. 미리 좀 던져주셨다고 들었어요. 박스권인가요? 지금 네. 들어선 거예요? 박스권이 맞고요. 그래요. 지금 박스권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게 한 7,000, 그러니까 7,300부터 9,000까지 갈 때 시장을 밀어올린 힘이 저거밖에 레버리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3주 전에 나왔을 때도 지금 레버리지가 많이 껴 있고 그래서 변동성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조금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레버리지가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닥을 뭐 더 깊게 만들 만한 요인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갈 때 펀더멘털보다는 그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이 확실히 좀 많기 때문에 올라갈 힘은 좀 확실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한 5,500에서 7,300 정도 박스권일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500에서 7,300으로 보시는 이유를 혹시 들을 수 이게 있을까요? 네. 뭐 저도 이제 PR이나 PBR 이런 걸 얘기할 네네. 수도 있는데 네. 별로 그걸 얘기해도 맞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숫자들은 우리가 PBR, PR로 나누면 이제 RO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ROE는 어쨌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숫자예요. 이걸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변동성과 레버리지인 것밖에는 없고 이 변동성이 빠지는 속도가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속도보다 너무 느려요. 저번에 저희가 만났을 때 V코스피가 90 정도 됐었거든요. 방금 전에 보니까 한 7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빠지기까지 우리가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속도로 빠져가지고는 우리가 과거 평균인 한 20에서 40 레인지까지 갈 때 저는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느리게 가는 것 같아요. V코스피가 빠졌다는 건 약간 빅스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 네. 빅스처럼 이제 어떤 변동성, 네네. 네, 위험일 수도 있고 그게 이런 게 좀 네. 낮아졌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동성 지수를 네. 볼 때, 그러니까 변동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일본 같은 나라들 보면 지진이 항상 위험 있는 나라는 오랫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이거 언젠가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진이 크게 한번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지진이 여진이 있잖아요. 그치. 어쨌든 진정되기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되게 마음을 졸이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전에 없었던 큰 변동성 지진이 한번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잦아들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거의라는 말도 빼고 확실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하는 거는 뭐 시장이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사이드카 뭐 그다음에 뭐 서킷 브레이크 그런 거 막 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고 있죠. 워낙에 네. 역대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점점 변동성은 줄어드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냥 변동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보면 확실히 느끼는 건 네. 7월에 너무 힘들었고요, 팀장님. 네. 7월 31일에 반짝 막 총 상위 종목들이 상한가를 네. 막 가면서 뭐지? 약간 7월에 아팠던 걸 마지막 네, 날 네, 좀 네. 달래주나?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네. 8월 들어서면서 또
또 시장 자체는 크게 뭐 잘 간다는 느낌은 없는데요. 네네. 변화는 좀 있는 게 퍼지는 느낌은 확실히 좀 맞아요.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좀 생긴 걸까요? 8월 들어서. 실제로 이제는 2분기에 실적이 나오고 그리고 반도체는 특히나 하이닉스 실적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고 2분기부터 적게 난다는 말씀을 그때 나와서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2분기 실적은 역시나 높아진 눈높이 때문에 잘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잘 나왔어요. YY로 보면 잘 나왔죠. 그런데 눈높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랄 정도는 아니라는 거고 하이닉스의 실적은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왔고 네. 그러니 이런 어떤 이 시장의 눈높이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은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너무나 높아진 눈높이를 조금씩 낮춰야 돼요. 이게 펀더멘털이 올라오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이미 눈이 높아져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의 시장의 조정 이런 것들은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니 지금 반도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좋진 않구나. 그러면 지금 너무나 많이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이젠 다시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되면서 조금씩 시장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그리고 누가 오를 때 누가 떨어지는 약간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적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 잘 나오고는 있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눈높이가 높아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미국에서 보면 실적 발표 이어지는 것들 보면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적 발표할 때 어떤 표현들을 쓰냐면 감동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무슨 감동을 그러니까 그냥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감동을 줘야만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좀 반응을 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눈높이가 그만큼 좀 높아졌는데 네. 그거를 충족을 시켜주거나 더 비트를 해야 된다라는 말로 저는 좀 맞아요. 해석을 하는데 미국도 요건 한국도 마찬가지인가요? 미국, 한국 네. 둘 다 올라가요. 저는 2분기부터는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이거는 되게 고무적이죠. 특히나 미국도 올라가요. 그리고 두 나라의 이 어닝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이 각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어닝 모멘텀을 아직까지 받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실적 플레이가 가능한 그런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맞는데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한국보다 미국이 다양한 업종에서 컨센서스가 올라가요. 미국은 에너지, 소재, 산업재 이런 쪽들에서 올라가요. 다양하다. 예,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러니까 IT, 금융 특히나 이 두 개에서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 아무래도 실적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는 업종이 많은 미국 쪽이 조금 더 모양이 좋게 나오는 거죠. 요거 관련해서 한국 시장 PR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 PR이 낮은 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코리아디스가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원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은 PR을 높게 주지 않아요. 걔네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의 PR이 높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를 보면 그때 주가가 좋았던 게 헬스케어나 인터넷 같은 애들이 좋았어요. 걔네들 기본 PR이 높아요. 기본 PR이라고 하는 걸 각 섹터가 가지고 있고 걔네들의 웨이트가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고 미국은 다른 업종들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PR의 차이도 있고 시장 색깔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미국이 잘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반도체 투톱의 비중이 반 넘죠. 언저리라고 넘죠. 보면 미국은 그 반도체가 일부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 차이도 굉장히 크고 뭐 PER이라든가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제외하더라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특히나 좀 제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주환원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미국 메모리, 우리 메모리 차이가 뭐야? 물론 사이클 이런 논쟁 다 접어도 주주환원 좀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라든가 심지어 ADR보다도 우리는 뭐 프리미엄 차이가 왜 이렇게 커? 이런 것 또한 요즘은 그런 걸로 좀 많이 해석이 되던데 네.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팀장님은? 저는 네. 우리나라 주주환원은 2024년에서 25년 넘어올 때 네. 정상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PBR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금 한 1.9배에서 2.1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 PBR 1배 넘어가는 게 목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거하고 보더라도 1배가 이제 넘어요.
그리고 특히나 금융이나 이런 쪽들에서 주주환원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쪽들의 PBR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주주환원에 대한 높이도 많이 올라갔나 봐요. 저는 이 정도 주주환원이면 이 정도 매크로 사이클 가지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저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주주환원으로 바치고 있는 코스피가 저는 한 5천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5천은 옛날로 따지면 뭐 한 2천 같은 느낌인 거죠. 이거 깨지면 약간 뭐 나라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걱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5천에서 5,500 사이는 잘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팀장님은 판단을. 거의 뭐 약간 나라가 다시 태어난 수준으로 개선된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주가 흐름 보면 주가가 이렇게 주가로서 주주환원 해라고 특히 반도체 투톱에 네. 의사 표현을 그렇게 한다라는 해석들도 좀 많기는 해서요. 여쭤본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가 네. 주주환원을 3년 동안 한 프리캐시 플로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기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다운 사이클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주주환원 얘기조차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많이 버니까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가지고 그 비율을 산정을 하죠. 일부는 뭐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주가 가져가야 되는 얘기도 있고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죠. 이 비율인데 예전에는 압도적으로 투자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주주환원과 그리고 근로자들이 가져가는 이 비율이 그래도 저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건 반도체 주가가 안 좋은 건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른 요인을 생각하시는 거는 약간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레버리지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서 단일 종목 그 레버리지 ETF 네. 굉장히 많이 요게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우리 뭐 다 알고 있죠. 실제로 지목이 되었고 실제로 영향이 있었는데 요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 거래 대금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이에요? 정부에서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이 시작할 때 5조 원이었는데 그 수준까지 내려가면 좋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번에 저점 찍을 때 실제로 5조 원을 장중에 찍었어요 한번. 최고는 어느 정도 갔었어요? 최고 5조에서 15조요. 5조에서 15조까지. 그러니까 이게 2배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나 높았었던 거고. 네. 지금 어쨌건 정부 목표가 5조인데 그 근처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6조 원 정도 되던데 이 정도면 레버리지가 많이 빠졌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한 변동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사실은 삼전 닉스가 만약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은 뭐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섞여 있지만 부정적인 쪽이 좀 더 힘이 강해서 많이 눌려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만약에 다시 달려간다면 그거의 복리 효과를 또 기대하는 양의 복리를 또 기대하는 레버리지 쪽으로 자금이 왜냐하면 상품이 있으니까 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레버리지는 이제 별로 많이 권해지지도 않는 것 같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규제 영향도 있고. 네. 그리고 레버리지는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왔다 갔다 하면 0이 아니라 1.2 곱하기 0.8이어서 그냥 내가 그 자체로 4% 손해 보잖아요. 그렇죠. 많이 흔들리는 것 자체로 손실이 나거든요. 아.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아시는 것 같아서 그냥 주식을 사는 게 낫지 그걸 레버리지 ETF로 사는 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많이 좀 체감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천천히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중요한 건 속도인데 네. 방향성과 속도인데 방향성은 좀 위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가 제일 걱정했었던 거는 아침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중국에서 특히나 애플이 자꾸 CXMT 메모리 가져와서 이걸 가지고 다른 회사들의 가격을 낮춰보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네. CXMT가 애플한테 하이닉스보다 비싼 가격에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못 주겠다는 게 결렬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미 다 내수로 풀기에도 물량이 딸린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후발주작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네. 뭐 어쨌든 그들의 가격 정책이 저는 뭔가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빨리 Q를 늘려서 투자를 해서 Q를 늘려서 P를 낮추지 않으면 너희들의 경쟁자를 늘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애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게 제일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위협은 오늘 뉴스 보면서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조금 더 하단이 더 견고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빅테크의 실적인데 2분기에 실적 발표를 쭉 봤거든요.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펙스를 많이 하는 것도 일단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이슈가 있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건 저렇게 캐펙스만 늘리면 그들이 돈을 계속해서 벌어줘야 캐펙스를 이어서 할 텐데 네. 이게 과연 영속성이 있는 거야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 같은 회사들의 컨콜을 보면 나중에 자기네들의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용료를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캐펙스라고 다시 가격을 올리는 이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난 3년 전에 계약이 됐었던 거를 다시 이제 가격을 올려서 재계약할 때 적용을 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빅테크의 실적이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들의 조금 업사이드를 아니면 바닥을 좀 만들어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워렌 버핏이 최근에 이제 그 구글을 샀잖아요. 네. 알파벳 주식을 살 때 뭐랑 비슷하냐면 2016년에 애플 살 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내부 마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부 마진은 2016년에 앱스토어가 제대로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들을 끌어들이면서 그 서비스 전체 매출에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변동성도 줄고 그리고 배당도 더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글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워렌 버핏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내부 마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클라우드의 이 전체 이익 비중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구글은 내부 마진이 탄탄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여서 내부 마진. 네네네. 저는 이런 것들도 되게 이번 실적 시즌을 보면서 좀 좋게 봤어요. 그게 3주 전이랑 지금 좀 다른 거예요. 근데 구글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가장 실적 발표되고 크게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네. 프리 캐시플로우. 네. 네. 현금이 네. 마이너스가 됐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네네. 뭐 회사채 발행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부분은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충격을 줬고 안정화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해석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회사채는 네. 얘네들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요. 메타랑 알파벳은 절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요. 회사채긴 치우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얘기인데, 프리캐시플로우는 이제 분기 프리캐시플로우만 보는 건 저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과연 구글이 내년 아니면 하반기에 얼마나 클라우드 비용을 올릴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분기 프리캐시플로우 한번 마이너스에서 주가 그때 한 8% 빠졌다가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많이 빠지지는 않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저는 어쨌든 구글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업화의 길을 좀 이제 제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새벽에 구글의 드미서 서비스 같은 분들이 이제 옮긴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드미서 서비스는 연구만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 제미나이랑 AI를 총괄하다가 옆으로 이제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제미나이를 좀 상업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읽어야 돼서 네, 저는 그것도 좀 실적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말씀을 이제 뭐 조금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에서도 지금 제일 많은 분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왜 이렇게 빠져요? 했을 때 네. 펀더멘탈 변화가 있나? 거의 대부분이 없다. 네. 변한 건 없다. 네. 좋다. 그 투자를 하는 빅테크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줄이나? 아니다. 더 늘린다. 아니면 어떤 금융위기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닥쳤나? 아니다. 네. 다 아니면 우리 왜 이렇게 빠지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이제 못 찾으면 답답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얘기도 나오고 자본 수급에 있다. 아니면 뭐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됐다. 막 이런 쪽에서 찾는데 네. 팀장님은 어디에서 답을 좀 찾으시나요? 저는 수급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 수급, 온리 수급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시장의 해석이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물린 이유를 어쨌든 이 인지 부조화를 해결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외부에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급밖에 없어요. 수급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투자자가 마켓 타이밍을 잘 못했다는 거고, 마켓 타이밍을 잘 못한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포모에 휩쓸려서 주식을 샀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빠져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펀더멘털 이슈 없어요.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없어요. 굉장히
그럼 온리 수급이다. 그거밖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부분을 수급적으로는 좀 찝고 계세요? 일단 레버리지가 제일 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네네. 근데 그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어요. 홍콩에도 있어요. CSOP라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 저도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들어보고 아니면 예전에 애널리스트 했을 때 이제 그때 얘기했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투자하는 사모상품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운용사들은 뭐 한 종목 갖고 하기도 하고 두 종목 갖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시장의 수급이 우리가 알고 있는 레버리지 ETF 외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많이 쏠렸었고 네. 그리고 벤치마크 비중을 우리가 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올리면서 할 때 그때 거꾸로 먹기 시작하면 그땐 비중이 더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더 많이 빠지는 거지 그 외에 해석을 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시장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리 수급이다. 그러면 이런 해석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우리처럼 뭐 시총이 막 다 차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부인데 네. 이게 너무나 잘 나갔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 최근에 엄청 흔들렸지만 샌디스크는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미국 주식이었어요. 거의 네. 한 뭐 3,000%. 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뭐 600% 이렇게 올랐다 보니까 그것들을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네. 누르려는 마음이 있는데 네. 그거의 영향을 우리도 이제 같이 받고 있는 거다라는 것과 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레오폴드 네. 청산 아 그거요? 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얘네가 주범이었나 보다 하고 이제는 괜찮으려나 했는데 그때부터도 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뭐지 계속 이제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일단 그 낸드랑 디램은 달라요. 아, 그 플레이어 숫자가 다르고 그리고 중국은 낸드 옛날부터 했어요. 낸드랑 디램은 다르고 좀 나눠서 봐야 돼요. 메모리 안에서. 첫 번째 거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메모리 어쨌거나 그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되게 많이 사다가 한번 팔고 나면 옛날만큼 안 사주잖아요. 그래서 수급 공백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하나는 펀더멘털과 무관한 이슈인 거고 하나 역시 마찬가지로 수급 이슈예요. 그러니까는 펀더멘털은 관계가 없고 수급은 관계가 있어요. 네, 이거는 저는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온리 수급이면 네. 펀더멘탈은 진짜 자신 있게 변함이 없으면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일단 사시고요. 그리고 오래 보세요. 왜 한 달 안에 주가가 안 오르지? 왜 내일 주가가 안 오르지? 3일 전에 샀는데 왜 오늘 나는 마이너스가 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놓고 좀 길게 보세요.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을 사시려면 다른 주식을 찾으세요. 시장에는 변동성을 따라다니는 돈들이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뭐 변동성을 따라다닌다고 탓할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볼 때 자꾸 개인 순매수 보시는 분들인데 저 그렇게 보는 거 되게 반대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개인 투자자라고 얘기할 때는 방금 얘기한 그런 성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고 그리고 모멘텀을 따라다니는 그런 건 신용 보시면 돼요. 신용 잔고 보시면 되고요. 신용 잔고를 그려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코스닥 신용은 2025년 4월까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래소 신용은 아직까지도 꽤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세이프하고 어느 쪽이 앞으로도 레버리지가 더 빠질 그런 여력이 남아있는지를 보게 되면 코스닥보다 거래소가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낮게 움직이잖아요.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도 수급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싼 종목들 조금씩 사시면 저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고 좀 길게 보자. 네. 그럼 돌아가서 어느 정도 길게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이제 기준을 좀 정해야 되니까 앞서서 해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금 7,500에서 9,000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5,500에서 7,500 5,500에서 네, 5,500에서 네. 7,000 박스권이라고 네. 하셨어요. 그러면 맞아요. 여기 적어놨네요. 제가 5,500에서 아까 7,300 정도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중간값을 보니까 한 6,400 정도 네. 나와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박스권의 중간이 6,400인데 지금 주가가 한 6,250 정도니까 네. 중간에서도 약간 미치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는 사는 전략 그리고 한 7,000 위까지도 좀 보자. 지수적으로 본다면. 네.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스권에서는 우리가 커버드 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좀 유효한 전략이에요. 이게 변동성을 그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전략, 내가 사고 있는 ETF가 전략형 ETF다라고 하면 그게 변동성이 올라갈 때 좋은 건지 변동성이 떨어질 때 좋은 건지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레버리지가 붙어 있는 건 변동성이 올라갈 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커버드 콜이나 아니면 양매도 ETN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줄어들 때 좋은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변동성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실 역사적으로 되게 낮은데 한 20에서 4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지금 90에서 70 한 5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간 변동성이 한 요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앞으로 과거 평균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는 변동성을 낮게 보는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 변동성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변동성이 떨어지는 쪽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변동성이 떨어질 때는 그때는 커버드 콜이나 아니면은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로테이션하는 그런 전략들을 구사하는 그런 펀드나 네. 뭐 그런 쪽들로 보시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약간 이 주가가 많이 더 이상 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경기가 어쨌거나 약간 좀 둔화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고배당 주식들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주식들 같이 보시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 뭐 한 두세 달 전까지 투자자들이 갖고 있었던 에피타이트에 안 맞을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내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그런 장은 이제 없어요. 안 와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 같은. 네, 그거는 뭐 역대급이었었기 때문에 시장 색깔의 변화를 인정하시고요. 뭐 나는 그래도 뭐 난 매매를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라고 해보시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컬러가 바뀔 때 내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뀌었다. 인정해야 네. 된다. 상반기 같은 그런 장은 그런 없다. 각도의 장은 없다. 없다. 팀장님은 질문을 드리면 좀 확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네. 좋네요. 제가 좋은 거죠. 네. 로봇과 피지컬 AI 관련주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팀장님께서 실적 나오기까지 좀 오래 걸리고 금리 영향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네. 이제 해주신 적이 있어서 네. 최근에 시장 순환매 돌 때 코스닥 그리고 갈 때 로봇주가 좀 힘을 내줬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받쳐준 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RX, 뭐 로봇, 익스피리언스 이 부서를 새로 뭐 만든다, 힘을 준다 이런 내용도 발단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 로봇 쪽 뭐 규제하고 겨냥하고 뭐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좀 영향이 있다. 여러 이슈는 좀 있었거든요. 로봇에 대한 관점은 계속 유지세요? 아니면 좀 더 좋게 보시나요? 어떠세요? 똑같아요. 똑같고요. 이제 이거는 금리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금리는 지금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금리에 대한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기대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최근에 오히려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올릴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야 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3% 넘게 보는 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2배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률 전망이 올라가는 게 끝나야 네. 저는 그때도 금리의 방향이 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로봇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튀는 건 좀 일시적이다. 튈 네. 때마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금리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지금은 상황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를 좀 던져보는 이유는 시장이 삼전닉스 일변도에서 분명히 변했다라는 관점을 지금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러면 OEM, ODM, 화장품 같은 것들도 최근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튀어 올라요? 이건 어때요? 일단 관세가 뭐 이제는 더 이상 마이너스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일단 제일 좋은 건 많이 빠졌어요.
너무나 많이 빠졌고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성장 섹터로 보고 한 그래도 25배, 30배 정도 주던 건데 예전보다 확실히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좀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밸류에이션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 중에 하나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네. 네. 그러면 자동차 뭐 이쪽 있잖아요. IT, 그러니까 반도체만 수출 대표가 아니라 자동차도 우리의 이제 수출 대표인데 환율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사실 반도체보다도 좀 눌려 있는 네.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황의 현상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쪽은 좀 어떨까요? 자동차는 환율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별로예요. 환율이 최근에 원화 강세 네. 쪽으로 좀 가고 있죠.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일 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좀 올랐다가 떨어질 때 그래도 좀 주가가 되는 모양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가 약세 방향일 때 그렇게 또 잘 된 것 같지도 않아서요. 그 상대적으로 잘 됐어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예, 삼성전자 어. 하이닉스보다 덜 올라서 그렇지 자동차 그 정도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는 원화 강세 방향이라면 더 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은 좋아질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근데 뭐 주가는 좀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좀 팩터가 있는 것 같아서 주가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자동차와 로봇이 좀 교집합으로 보는 부분들도 산업적으로 있긴 있어서 근데 아까 로봇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로봇 쪽하고 연결지어 보더라도 자동차의 장기 성장성이 없어지니까 자동차를 대체하는 섹터가 로봇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로봇이 자동차가 안 될 때 로봇이 튀어오르지 못하면 두 개는 그냥 같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좀 최근에 튀는 종목들 중심으로 섹터들 중심으로 좀 던져서 질문을 그 답을 받아봤는데 뭐 조방원이라는 것도 있고 섹터가 워낙에 다양한데 지금 삼전익스 일변도에서 좀 퍼지고 있다라는 국면으로 보면 팀장님이 보시는 섹터가 좀 따로 있으세요? 뭐 조방원 중에 조선 괜찮은 것 같아요. 조선 어떤 관점이세요, 그건? 일단은 뭐 실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그게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오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그래도 조선이 그나마 괜찮지 않나? 뭐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래도 기대감이 없는 것 대비 잘 나오는 건 조선이 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정유 같은 업종은 좀 우리가 기대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유가 따라서 좀 사람들이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적이 유가만 보면서 샀다 팔았다 하는 실적인가? 실적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저는 정유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 싼 것 같아요. 정유. 네. 조선, 정유 이쪽도.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략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던 걸 조금 요약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얘기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모멘텀 차이를 근거로 해서 미국 비중 우위를 좀 짚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요것도 유효하십니까? 저는 매우. 매우. 네. 지금 환율도 이 정도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좀 부담이 환율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뭐 주가 10% 움직일 때 환율 10% 빠지면 사실 소용없잖아요. 근데 환율 1,400원에서 더 빠질까? 뭐 그럴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미국이랑 한국이랑 진짜 더 좁아질까? 뭐 여기서 더 좁혀진 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럼 환율이 여기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닝 모멘텀으로만 보면 저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른 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았던 가장 큰 이유고 그렇죠. 이거를 지금부터 전가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게 미국의 빅테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현실화될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현실화될 거야라는 그런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얘기 조금만 쉽게 해주세요. 메모리 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전가한다. 네. 메모리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죠. 네. 그럼 빅테크가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죠. 메모리 가격이 저렇게 많이 오르는데 맞아요. 그러면 저걸 과연 전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전가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 2분기 실적의 메시지예요. 1분기 실적을 보니 1분기 실적은 와 우리나라 메모리가 정말로 가격을 많이 올리는구나가 1분기였고 2분기는 와 정말 예상했던 만큼 많이 올렸네 끝인 거고 그러니까 모멘텀은 그때부터 약해지는 거고 빅테크는 앞으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겠구나가 2분기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
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만 보면 한국은 모멘텀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2분기는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실적 시즌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비중 우위는 아직도 의견이 유효하신데 매우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미국이 한국보다 나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도. 네. 금리 영향은 없을까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금리 인상도 어쩌면 빠르면 9월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솔솔 나와서요. 9월 금리 인상 환율은 지금 한 50% 정도인 것 같고 연말까지 한 번 올리는 거는 100% 정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연말까지 두 번 올리는 거는 한 3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금리를 한 번 정도 올릴 거다가 반영이 돼 있죠. 미국 물가를 보면 별로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특히나 미국의 실질 소득을 보면 이거는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증가율이. 그러니 미국은 투자가 좋은 건 맞는데 미국의 전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요. 그러면 금리를 결정하는 결정자들이 볼 때 소비를 보고 결정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보고 결정할 거냐인데 물론 그 어딘가에 있겠지만 네.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우리나라만큼 좋으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리의 방향성도 올라가지 않는 게 좋은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상황이 저는 주식시장 참가자들한테는 조금 더 좋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뭐 채팅창에서도 좀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좀 좋겠고 그렇다면 한국에 대한 얘기도 미국에 대한 얘기도 좀 섞어서 해주셨고 미국 주식도 연말까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조언 좀 부탁드려요. 비율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전략, 미국 전략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항상 반반이 좋다고 생각해요. 50대 50. 반반. 네, 네. 항상 반반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에 한국 주식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오른 만큼 덜어내서 미국 주식 채우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느 시점에서 투자를 하든지 간에 그 비중은 한 달에 한 번, 뭐 분기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조정하시는 건 좋은데 네. 궁극적으로는 반반, 그러니까 50대 50의 비중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신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지금 차익 실현해 놓은 국내 주식 물량이 있을걸요. 네. 그걸 가지고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다 먹을 거다 하지 마시고 어느 쪽에 비중이 올라가면 조금 덜 오른 쪽에 비중을 채우시는 전략으로 자원 계속 끌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케이스가 있거든요, 팀장님. 잘 네. 아시겠지만. 네, 네. 근데 대체적으로 한창 좋을 때 네. 비중을 과감하게 국내 주식에서 줄이신 분들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다 그리고 그래요. 속도 면에서 네. 굉장히 고점에서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미쳐 네. 하는 사이에 음. 네, 뭐 수익 나셨던 것도 소위 말해서 다 까먹고 네, 손실을 심지어 조금 고점에서 하신 분들 네. 많이 보시고 지금 좋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대다수여서 네. 지금 제시해 주신 전략이 뭐 일부 비중을 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손절과도 연결이 되는 아니죠.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그래서. 났다는 얘기잖아요. 국내 그러니까요. 주식. 그래서. 그런 분은 국내 주식 사시면 돼요. 그런 분은 사세요. 그리고 국내를 네. 그리고 국내 주식 뭐 투자 마켓 타이밍 잘 하신 분들은 그거 팔아서 미국 주식 사세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국내 주식 마이너스 났는데 이거 지금 마이너스 난 거 팔고 그러니까. 지금 한참 오르고 미국 주식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짤 때는 그 비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뭐 몇 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주식시장 시황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네. 내 포트폴리오라는 기준을 가지고 시황과 무관하게 그걸 조절해 나가시라는 거죠. 네. 네,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속으로 그건 좀 말이 쉽네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차이 되게 커요. 그렇겠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너무 비중을 확 바꾸시는데 네. 조금씩 바꾸시는 연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네. 한 종목 확 다 팔고 다른 종목 확 사고 이런 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현실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팀장님 좀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또 뵙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하나투자증권 플러스 자산전략팀장이신 박승영 팀장님의 인사이트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